네, 이태원 클럽발 확산 사안은 꺾였지만 이번엔 중증 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이 잇따라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오전까지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돼 병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해 부총리 관련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죠. 네. 교육부는 고3 등교에 대비해서 학생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준비 상황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부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가 80일 만에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방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한라인 소통 체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각 지역별 119 소방서, 보건소와 교육청, 학교 또한 협업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로 등교 수업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하며 교육청 또한 교육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24시간 실시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공전은 교육부가 중앙에서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등교 수업 결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57명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도 전원 음성이었으며 검사자 전원에 대해서 14일간의 자율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의 대유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 명 고3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4월 9일 온라인 개학 이후 40여일을 지나면서 원격 수업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한 학교 수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뉴노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 학업, 일상 세 가지 모두를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피해갈 수도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일인 만큼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을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등교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신속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청의 부교육감 여러분,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고 실제 어떤 상황이 학교에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등교 후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혼자 학교가 알아서 어려운 상황을 홀로 감당하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는 신속히 대응할 사항은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서 실행하고 교육청으로 상황을 곧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도 즉각적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의 핵심은 학교 내의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며 이는 등교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시간 등 학생들의 학교 시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학급 과대 학교는 학교 내에 넓은 특별 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 분산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고안하고 있는 분반 수업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식실은 가림막 설치와 지정 좌석제 운영을 기본으로 배식 시간이 분산될 것입니다. 쉬는 시간, 등교 시간에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 시간을 분산하여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고3 이외의 학년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격주간 혹은 격일간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여러 방법으로 학교 내 등교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의심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채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등교 이후에 학교 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생길 경우에는 전국의 소방서의 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하여 선별진료소와 병원 그리고 가정까지 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등교 수업 이후 학교 내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응급 심리 지원을 통해 학교의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심리적 방역도 챙겨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학생들의 등교 전에 우선 작성해야 하는 건강 자가진단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 몸이 아프면 절대로 등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교실에 가자마자 바로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닫고 교실은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 생활을 할 때는 마스크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하고 30초 손 씻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학교 보건 선생님과 선생님께 즉시 말씀드리고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의 안내대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건강과 친구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인 만큼 제가 말한 7가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께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내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을 앞두고 유은혜 부총리의 관련 발언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어제 그리고 그동안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원론적인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방역과 학습으로 학생 안전, 학업, 일상을 지켜나가겠다. 등교 수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네. 고3이 등교를 해서 방역이 잘 되고 또 여기에 노출이 많이 안 되고 환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방역 당국의 이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정도라고 그러면은 네.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은 면역 진단에 의해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등교에 의한 고3의 계약에 의해서 노출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표본 집단에서의 이 감염 상황들을 일단 지금 장정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양할 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분씩 또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노출이냐, 현재 감염되어 있느냐는 것은 한번 좀 대단히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등교 개학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건데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요. 어떤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모든 것을 아마 다 준비해 놨을 것 같고 예. 일반적으로 15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이 한 교실에 15명 정도 앉는다 그러면 충분히 거리 두기는 될 것 같고 또 사실 그 앉는 것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군데서 어떤 배열로 앉느냐 하는 것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공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점점 날은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을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급식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외국의 사례들을 다 여러 번 봤거든요. 개학한 학교들을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같이 식판을 갖고서 쓰는 이런 공용 물건들이 있는 급식은 상당히 불안하고 뭐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대부분 다 하더라고요. 포장이 되어 있는 걸로 용기가 한 번에 버려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 좀 어머님들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도시락 싸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도시락 싸 갖고 가고 네. 도시락 싸기 어려운 사람들은 간편식을 하는 게 지금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급식 시간에도 거리는 많이 뛰어놀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림막은 지금 다 해놨을 것 같고 여러 네. 가지 이 방역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생활 방역이 가능한가 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얘기도 좀 해보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세는 좀 꺾였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지난 주말 고비로 해갖고서 지금 4월 24일부터 5월 네. 6일 사이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차, 3차 감염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네. 네. 이때 접촉했던 자가가 격리된 사람들도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우리 방역이 지금 잘 되고는 있구나, 생활 방역이라는 게 가능은 하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어제까지 7만 명이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환자는 전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네. 특히 이태원의 특성상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지금도 아마 자발적으로 증상도 없는데 진단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린 학생들인 경우 뭐 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았을까? 즉 이 학생들은 감염이 되었어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서 분명히 이런 분들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불씨는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 구체적인 감염 그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서울병원에서 4명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국내 빅5 대형 병원 중 하나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고 의료진들도 많을 텐데 내부적으로 어떤 감염 우려는 없을까요? 굉장히 많죠. 원내 감염이 지금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네. 굉장히 많지만 일단 외래 쪽이 아니고 일반 병동 쪽이 아니고 수술실 쪽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뭐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에 있어서는 입원할 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무조건 필수로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로부터 감염되었을 확률은 없지만 이 간호사로부터 환자에 감염될 확률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 주위에 동선에 겹치는 모든 직원들,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격리하고 전부 전수 진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문제로 본다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것은 뭐 이거 어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의 이 진단으로 나오는 것은 감염원 자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 간호사로부터 시작하는 동선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간호사 3명이 더 확진은 됐거든요. 밀접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주변 환경에 그러면 얼마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냥 지금 알겠습니다. 알 수가 없기 교수님, 때문에요. 잠시만요. 삼성 서울병원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서 해보죠. 그 처음으로 확진된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이태원에 간 적도 없고 또 이태원에 다녀온 지인을 접촉한 적도 없다고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감염원을 모르겠는데 네. 저 아까 기자님 질문하신 게 초발 환자가 그럼 누구냐, 증상이 누가 제일 먼저 네. 나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감염이 먼저 됐는지 이것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과연 그 수술하시는 환자들한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60건 내지 70건의 그 흉부외과 수술들이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빨리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전부 2주 자가격리가 되는 바람에 일시적인 의료 공백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네. 이런 환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료공- 앞서 그 방역대처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확진자는 모두 간호사고 현재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2명은 무증상, 1명은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발견된 확진자는 흉부외과 소속 20대 간호사라는 내용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네.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 확진자는 4명이지만 네. 실제 이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은 수십 명에 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의료진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수술 자체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언제 다시 개시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예.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는 또 우려가 되는 게 그만큼 또 코로나19 그런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 그 모든 60 내지 70건의 수술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 지난 수술들 중에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확진자 감염자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이 환자들도 아마 진단을 해서 역학조사해서 알아낼 것으로 봅니다. 네. 특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가 흉부외과 소속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술의 차질이 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뭐 과도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특히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중증 외상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뭐랄까요 의료 공백이랄까 이런 우려가 좀 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흉부외과 수술이라는 네. 것은 외상보다는 이 네. 심장계통이라든지 아, 네. 이 모든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전부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네. 아주 큰 수술들이고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의료 공백은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예. 지금 수술을 대기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예. 지금 다른 병원에 가서 과연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서 전원이 돼서 또 네.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의료 공백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또 다른 병원들에 전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병원이 그렇게까지 다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 의료 공백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 삼성병원에서 이것들을 결국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간 베트남인 확진자가 갔던 부천 나이트 클럽에 방문했을 당시에 손님이 250여 명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이태원 클럽발이라는 것이 클럽 안에서 다 생긴 것이고 굉장히 밀폐된 장소에서 접촉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감염이 된 것인데 네. 이 베트남인 같은 경우 이 특이한 것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사실 진단을 받지 않았고 이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동 경로도 상당히 많았고 또 클럽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2차, 3차 감염을 찾아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찾아내도 결국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동선에 겹치시는 분들은 지금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시면은 우리 지금 7만 건 받은 게 대부분 이태원에 근처에 갔던 사람들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천의 나이트 클럽인 경우도 자진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게 인천 학원 강사를 태운 60대 택시 기사의 경우 부부 그리고 손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약 열흘 동안 택시를 운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도 타지 않았겠습니까? 손님들의 추가 감염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서 보면은 택시 네. 기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대부분의 손님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감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감염 경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방역은 생활 방역에서
좀 완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 택시 기사님들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또 결제를 하고 그럴 때 서로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공간 안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결국은 차 타고 가는 시간은 꽤 장시간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일반적인 공중교통인 뭐 버스라든지 혹은 지하철과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이 방역에 철저하게 해야 될 소독 환기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네. 또 결국은 이 탔던 손님들 다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네. 다 찾아내는 건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이 아마 고민이 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을 먹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리킨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예방 치료 효과 전혀 없다고 되어 있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서 예. 심장에 이상이 생길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먹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연세도 꽤 많이 되시는데 네.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이 약을 예방약으로 먹고 있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고 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 약이 계속 나오니까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방 효과보다는 의사의 처방 없이 의사의 관찰 없이 이것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초기 임상 시험을 했는데 참가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곧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뭐 네. 미국 증시가 4%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흥분할 정도의 결과이긴 해요. 네.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증상이 중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네. 사실 백신은 그게 어렵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것인데 실제 이 모더나에서 한 mRNA 1273이라는 건 3월 달에 벌써 임상 허가를 받았어요. 네. 한 가지 문제는 전임상, 즉 동물 실험 같은 걸 다 뛰어넘고 일단 사람부터 해보자 해서 45명의 18세부터 55세의 사람들한테 줬는데 네. 양의 문제도 있거든요.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과량을 줬을 때 생기느냐. 너무 작은 양을 주면 또 안 생기고 과량을 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었고 네. 250 마이크로그램을 줬을 때는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네. 두통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일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6월에는 한 600명, 7월에는 수천 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몇천 명을 했을 때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의료진한테는 먼저 쓸 수 있거든요. 네. 즉 건강한 의료진은 자기가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먼저 맞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뭐 수만 명의 삼상 이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중간 단계에서라도 쓸 수 있는 백신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아주 긍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예. 2상, 3상 결과도 어느 정도 양을 쓰고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길 수 있는지 이것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45명 중에서 8명은 완전히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항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예, 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3억 개 이렇게는 3억 도즈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네. 일단 6월, 7월 중에 이 임상 시험이 끝난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임상 시험 이후에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품목 허가 받기 전에 임상 시험 상태로서도 몇만 명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임상이 되고 안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 또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뭐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끔 되는 약은 아주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상용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건 뭐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이 바이러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호흡기 감염증으로 그냥
감기보다 좀 독한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점점 가면 갈수록 보니까 뭐 가와사키 병 같은 전신 혈관염도 나타나고 온몸의 장기, 생식세포에까지 감염이 되고 신경세포에까지 감염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또 우리의 면역세포도 또 공격을 해갖고 면역력을 떨어뜨림으로 해갖고서 장기간 가지고 올 수 있는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지금 종식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또 변이주가 나오게 되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감염력이 없다면서 코로나19 재앙성자에 대한 감시를 사실상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역학적으로 네. 볼 때는 뭐 400명 이상이 473명인가 감염이 돼서 4.3% 정도 재야 양성률이 나왔는데 네. 이분들이 한 명도 딴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보나 실험적으로 보나 감염력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그것이 진짜 감염력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돼서 혹시라도 모를 이 인후두에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폐 깊숙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증식을 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감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전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